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야당은 형사고발과 함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정청래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좌의 주인은 차모 씨,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등의 주식 거래창이 떠 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차명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 의원 측은 처음엔 본회의장에 차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가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더 커지자 이춘석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무총장을 통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의원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확산하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금 전 전격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오늘 저녁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하면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함께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한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사장, 보도 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던 경영 지배 구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법 개정안은 이렇게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참여가 확대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석 달 안에 모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명문화 같은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정안에는 민영화된 YTN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와 보도 책임자를 석 달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는데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인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 부칙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석 달 안에 시행령 제정과 공영방송 이사회 신규 구성, 사장과 보도 책임자 선임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의결을 위해서는 공석인 방통위원 선임도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티타임 등 별도의 예우 없이 김 여사가 도착하는 즉시 조사에 돌입합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이나 면담 없이 곧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예우를 갖추지 않고 일반 피의자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상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문은 특검팀 내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초 출석 통지서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특검은 구속된 통일교 전 본부장과 집사 게이트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1차 조사는 밤 늦게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여러 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왔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 소환 조사를 받거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 김 여사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은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총장까지 가세해 원칙이 훼손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 여사 측은 경호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와 명태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번번이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결국 공개 소환이 성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부르고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에 여러 차례 소환되면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토라인에 서게 될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낼지, 낸다면 내용은 무엇일지,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처럼 쏟아질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할지 오전 10시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 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부터 서울에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남부보다 중부에 더 강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는 자정 이후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 강원도부터 비가 내리는데 빗줄기는 출근길 무렵부터 굵어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많은 곳은 70mm가 넘는 폭우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시간당 72mm가 넘으면 극한호우로 부르기 때문에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번 비는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맞부딪히며 형성된 호우구름에서 내립니다. 남북의 폭이 좁아 같은 지역이라도 강우량차가 무척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입니다. 또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전국에 비를 쏟아붓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습한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형성돼 만든 비구름대는 상층의 북서풍을 타고 점차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난번 비가 남부에 집중돼 큰 피해를 줬다면 이번 비는 중부에 훨씬 강한 비를 쏟아붓겠습니다. 따라서 7월에 내린 비로 큰 피해가 났던 경기와 충청권에 추가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남부지방에도 중부보다는 약하지만 평균 시간당 30mm의 호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지난달 20일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무너진 도로와 주택 등이 복구되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면서 주민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0일 내렸던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도 경기 가평군 곳곳에는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천 옆에 있는 뚝을 보면 무너져 내려 흙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굴러내려온 돌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데요. 하천 한가운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지 좌석이 있는 걸 보고 차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잠시 화면을 돌려 이쪽을 보시면 주택 밑에 있는 원래는 돌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돌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과 돌 사이에 흙도 많이 유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음식점에서 조리를 하는 부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엌 밑바닥이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당시 빗물에 토사가 유실되며 주택 밑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 재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예 될려면 아직 멀었어요. 걱정되죠, 걱정되지. 근데 많이만 안 오면 괜찮은데 많이 먼저처럼 온다 그러면 또 이건 나만 하지도 않지 이것도. 산에서 쓸려 내려왔던 커다란 돌덩이들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복구 작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만났던 주민들은 전기가 복구된 지도 채 며칠 되지 않았고 통신선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며 주민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째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또 한우도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2달째 2%대 초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이 2.1%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1%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출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4.1%가 올랐습니다. 할인 행사 등으로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 15.9%, 햄과 베이컨은 7.1%가 각각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커피, 발효유 등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의 순차 반영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였으나 7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수산물은 7.3% 상승했는데 고등어가 12.6%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0.1% 하락했지만 전달보다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출하가 적은데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7% 뛰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 쿠폰 영향도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우 물가는 4.9%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며 월세와 전세 물가는 각각 1.1%, 0.5% 올랐습니다. 이번 달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집중호우와 폭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할인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정보 방출 규모를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박은 할인 지원이 계속 추진됩니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가 추진되고 한우는 8월에도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됩니다. 또 휴가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오늘 낮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과 직원 등 4천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앞에 우왕좌왕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탐지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 때문입니다. 밖으로 좀 대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일단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안 주셔가지고 그냥 일단 나오는 길에 엿들었어요. 그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암시글이 올라온 건 낮 12시 36분쯤입니다. 작성자는 전날 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쯤 폭파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 지 1시간 정도 지난 뒤 신고를 접수해 소방과 함께 건물 안에 있는 이용객과 직원 등 4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경력 24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건물 내부 수색 결과 경찰은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백화점은 오후 4시 20분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협박글과 관련해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이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하느라고 바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니라 차모 씨로 나오면서 이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일단 이 이름이 의원님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좌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예전에 국회 그 사무총장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보좌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찍힌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실제로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인정을 했고 하지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송구한 마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계를 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이고 어제 사진이 찍혔는데 보도는 오늘 된 거죠? 네. 오늘 됐고 조금 전에 바로 8시쯤에 탈당을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보좌관 휴대폰이다. 그래서 네. 차명 어떤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소위 말해서 HTS라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거래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가창인데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호가창을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부담을 느꼈고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좀 압박을 이제 받아서 빨리 탈당을 한 것 같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물론 뭐 주식 거래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차명 거래를 했다. 즉 이춘석 의원의 재산 어떤 목록에는 관련된 어떤 주식이 이제 등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명 거래로 따른 어떤 재산 신고라든지 공직자 윤리법을 이제 위배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다. 국정위원회 또 경제 2분과 이제 의장인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을 어떤 통과시키는 데 관련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정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과 함께 오늘 보도가 나오자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창을 열어본 거는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요. 한번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서. 네, 맞습니다.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저희 입장은 다 예. 올린 그대로 확실히.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숨긴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가르칠게요. 작년 10월에도 이제 국토위 하실 때 기자단 이름으로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찍혔는데. 네, 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춘석 의원도 이건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상당히 좀 이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예,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사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지시를 정청래 당대표가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소명관계 전에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도 인터뷰했던 멘트로 보면은 본회의장에 갈 때는 그 핸드폰이 헷갈려서 사실은 보좌관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 보좌관의 그런 주식 내용을 조회를 하긴 했으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의 해명이었고요. 보좌관 해명도 그랬죠. 예, 실제로 이춘석 의원도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주식 거래 내역은 제로였기 때문에 보좌관의 해명에서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 거래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주식할 때 조언은 해주신다. 라는 방식으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뭔가 의구심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AI 선도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국가 펀드를 위해서 네이버, LG CNS 여러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당 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런 사임 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뭐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탈당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 본인도 그렇고 보좌관도 그렇고 이거는 이 의원 폰이 아니라 보좌관 폰이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이제 내 폰이다. 그걸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사실 핸드폰 자체를 창을 열기도 힘든 것이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금융 앱이라는 것이 이게 주식 앱이라는 것이 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곧 저는 거짓말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 핸드폰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핸드폰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런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정보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 사람 휴대폰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가격을 이제 보면서 거래를 이제 매수를 넣을까 매도를 넣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자기 자산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융 자산이
보좌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임이 분명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금융 즉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그 변동폭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치사 선택에 따른 어떤 그 코인을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과연 그러면 할까 말까부터 해서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금융 체계 전체를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요. 기존에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카드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지불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엄청난 어떤 또 비즈니스 어떤 자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력 후보들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이 기존에 소위 말해서 머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요 후보들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저런 어떤 주요 후보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의원이 지금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경제 2분과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의 어떤 좀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보도가 정말 파급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보도가 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이제 시작된다고 했고 바로 탈당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던데요. 예, 금융실명 이게 차명거래이냐 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내에서도 사실은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1억 원 정도의 그런 이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돈의 그 규모와 그리고 그 매입 경로 그리고 그 출자는 어느 그러면 계좌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의 그런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이춘석 의원의 그런 자금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에서는 알기도 어렵고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가 앞으로는 규명이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그런 내부의 정보를 다루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돼야 되고 실제로 재산 신고를 할 때도 관련된 상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본인도 입장문을 통해서 당의 부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드리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장면을 보니까 데자뷰가 되는 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코인을 좀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데자뷰가 되는데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한 푼 줍쇼 이렇게 정청래 의원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 부자였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분노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왜 또 분노를 하냐면 지금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 약간은 회복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어떤 여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라든지 또 주식 거래 관련된 어떤 세금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에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주요 인사는 저런 식으로 내부 거래 내지는 또 이해충돌 관련된 저런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좀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찾아보니까 이게 차명거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좌관 A씨도 역시 이제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방조한 사람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더군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사퇴해야 한다. 오늘 낮에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이제 앞서서 지시를 했었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도 이제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법사위원장 사퇴에도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그렇죠. 민주당을 탈당하면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목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법사위원장 자격에서는 이제는 배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임서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 탈당계도 낸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정청래의 당대표의 입장의 메시지가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심려에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당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저희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이고요. 이런 앞으로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에서의 우리의 자숙하는 모습도 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투명한 그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투명한 관계에서의 그런 제도의 그런 입법 관계를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의 이춘석 의원의 이런 사태는 좀 더 수사를 지켜보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이제 당내 조사나 징계 같은 건 할 수 없고 경찰 조사로 이제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뭐 금융실무법에 이제 그 위반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해 충돌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물론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 넘어갔습니다만 진상조사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는 좀 완전히 좀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이제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제 같이 가자, 안고 가겠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아주 빠르게 이제 진상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 사람 어떤 챙기기가 아니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고 그러면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뭐 수행실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게 뭐 당내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추측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재밌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춘석 의원이 또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 보좌관 갑질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관 갑질 때문에 병기술이라든지 또 서력이 분리수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뭐 수사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보좌관이 본인이 좋아서 아이고 의원님 제가 대신 관리할게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그 보좌관도 그 방조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네 이름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강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민주당 의원에서 또 보좌관 갑질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이 아닌가 봐요. 이번 사건 이번 사진에 나오니까 작년 10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죠? 본인도 사진을 뭐 찍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국감에서 사진을 찍혔고 그 당시에도 보좌관의 이름으로의 거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막을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 폰이 누구의 폰일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의 그런 폰이고 그 보좌관이 거래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그동안에 누구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조달이나 아니면은 운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춘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이 이런 부분에 경찰에서의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선우 의원 건과 이춘석 의원 건은 좀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의 오늘의 사건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발생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건이긴 한데 선제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감찰단 지시도 하고 대응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서는 나름의 그런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선우 의원 건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장관을 지명했고 또 선거 기간 동안의 후보로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가 정청래 사람이냐,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뭐 이게 공방이 되는 거는 안철수 지금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때 표심을 갖고 위해서 레토릭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공격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지금 모습을 드러낸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이춘석 의원 사건이 더 진짜 부각돼 보였던 것은 지금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문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도 한번 잠깐 좀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이제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재검토 요청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았단 말이에요. 약간 강경한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어도요.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대통령실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기재부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 요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정대에 또 화합을 얘기하긴 했지만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 1,400만 명의 지금 일부의 분노 그리고 국민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만 이상의 지금 여러 가지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고 기재부에 전달을 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제 오늘 또 주가가 일부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양도세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가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향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일부 하락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수가 너무 펑크나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을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건도 이제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요 오늘 국회의장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들을 연이어서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야당 국민의힘하고요 개혁신당 대표는 만남에서 제외됐는데 그래서 이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 패싱이 아니라 지금 네. 그 정내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1승이 뭡니까? 이제 여야 협치는 없다. 지금은 뭐 내란 정당,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싱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이제 정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뭐 이런 어떤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란과 또 위원 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제 여야 간의 어떤 형식적이나마 뭐 이야기됐던 어떤 협치가 아니라 극한적인 어떤 갈등과 대결로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회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뭐 마음대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송사안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뭐 진행 중이고 이제 일단 방송법이 이제 필리버스터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되고 강압적으로 좀 누르려고만 하면은 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비판과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즉 제1야당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습니다만은 41%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어떤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1당의 대표로서 취해야 될 어떤 태도인가 심히 우려되는 알겠습니다. 대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계속 이제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오늘은 언급을 또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면요? 전화를 일단 받고.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의지를 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대화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저기 지금 김어준 그 뉴스공장을 풀로 네. 들으시면은요,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날의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서 국회가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해제 과정에서 방해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에 있어서의 그런 주요 종사자 그리고 공범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밝혀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위원 정당에서의 일부 세력들이 당 내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위원 정당 해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위원 정당 해상으로 몰아붙이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인데요.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는 지금 반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또 전한길 강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친길 반길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의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성숙한 그 리더십이 구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인관과 악수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유보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석준 의원은 악수할 대상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찬탄 반탄 뭐 그런 어떤 논쟁을 당내에서 하는 게 건전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악수를 안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저까지도 휴전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악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작 그 여야 간에 악수를 안 한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참 뭐 독특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악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국회의원 정청래에서는 저런 식으로 좀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게 어떤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뭐 환호를 받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저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지금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뭐 어떤 그런 어떤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논쟁은 어떤 당내 어떤 논쟁으로 어떤 당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존중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타당에 대해서 그런 논쟁까지도 뭐 감나라 판나라 하면서 그런 어떤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고압적인 어떤 자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국민 전체를 아우러서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여당 대표가 협치를 포기하면은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근데 지금은 특유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떻게 보면 민심 위반이 되지 않는 강력한 대표를 민주당에서 뽑은 거라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의원이 어제 또 텔레그램이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면 관련한 사면 관련해서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면으로 정치인의 사면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텔레에서는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람 좀 사면시켜줘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정치인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돼에 대한 질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란 종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국민의 힘이 변화하지 않는데 협치를 얘기하고 오히려 앞뒤가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는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조금 더 지금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에 지금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변화쇄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외부에서의 위원 정당 해산의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대 오프의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킬 국민의힘의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패널 분들, 그러니까 진보 패널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잘하면 민주당도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로 이제 방송법 개정안 통과됐죠.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강제 종료되고 결국에는 이제 본회의 단독 처리됐는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법 통과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의 어떤 협치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들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저는 밀어붙이는 게 지금 언론의 자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침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도 과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합니다만은 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파적인 어떤 그 공정성 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노총 산하의 민원 관련된 많은 어떤 그 방송 기자 단체들에서 이제 이사진 추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의 어떤 영향력에 따른 어떤 편향된 어떤 그 언론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언론의 어떤 공정성과 독립성 면에서 굉장히 좀 침해가 되면서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언론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도국정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반드시 어떤 노조의 어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따라서 언론기관에 따라서 그건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편성도 그렇고 보도국장도 그렇고 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언론기관, 기업 경영의 자율성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또 이런 식을 통해서 한국방송공사의 지금 기존의 이사진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장과 이사진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임기가 원래 보장돼 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내부적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낸 사례와 똑같이 대자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강규영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밥 먹은 2,000원 카드비까지도 탈탈 틀어가지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사장과 이사들이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해임 처분이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방송상법이 굉장히 압법이고 민노총과 특히 지금 현 정권의 어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면은 지금 방송 3법을 안 하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처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 때부터 언론의 개혁과 방송의 독립을 권력 구조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3법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셨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KBS부터 해서 여러 방송국들의 사장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결국에는 정권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편, 사람의 바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권력과 유착하는 이런 언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셨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3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분명한 책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사회의 공영의 구조 그리고 정치권이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개편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제한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방송 3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고 나머지 이제 2개 법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쟁점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오늘 8월 5일 7월 국회 마지막이었고 8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이 쟁점 법안들이 진행이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을 당해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난 건데 경찰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게 파놓은 공사장으로 경찰과 근로감독관들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경기 광명시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 어제 오후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수기 하면서 양수기 물이 안 나왔어요. 장비 때문에. 피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철수했고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앞서 4차례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모든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작업을 중단했는데 공사를 다시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수기 등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반복된 사고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포스코 ENC가 시공한 경남 함양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강하게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포스코 ENC는 즉각 대국민 사과라고 전국 건설 현장 103곳의 작업을 전면 중단한 뒤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반복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만큼 이 대통령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동일 사업장에 동일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고 유형에 대해서 여러 번 좀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휴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도 반복된 사고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 가운데 노동부는 포스코 ENC가 공사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면서 앞서 포스코 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전국의 포스코 ENC 건설 현장 62곳에 대한 불시 감독도 철저히 이행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수사도 일벌백계 관점에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포스코 ENC의 반복되는 사고를 근절할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포스코 ENC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ENC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예보된 곳도 있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김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차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바닥의 맨홀에서는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광주광역시 월계동 침수 당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전 중 도로가 침수돼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고지대로 이동하거나 빠르게 하차해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찼을 때 차 바퀴의 한 2분의 1 정도만 잠긴다 하더라도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피할 때는 하천과 지하도, 저지대는 피하고 맨홀 뚜껑이나 전봇대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맨홀 사이로 빠질 위험이 크고 전봇대 주변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 무릎 이상 깊이 물길은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우회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무릎 이상만 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닥에 신발이 젖을 정도 혹은 또 발목 높이 정도까지만이라도 물이 찬다면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요. 한밤중 집중호우로 미리 대피하지 못하고 지방까지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전원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고정한 뒤 지붕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이력이 있는 저지대나 반지하 같은 경우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지난날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복구하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가 내리며 남부지방에서 피해가 잇따랐죠. 이렇게 휴가철 반복되는 폭우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처법 숙지가 중요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가득 찬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시민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돌덩이가 도로에 가득하고 잔뜩 불어난 하천이 무서운 속도로 흐릅니다. 남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북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처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휴가철인 만큼 산속 계곡이나 캠핑장 등지에서는 산사태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징조가 나타나면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이미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 등 안전한 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중간에 결국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건널 수밖에 없거든요. 원류가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뭐 도보든 차량이든 이렇게 이동하지 마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역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교량이나 지하차도, 해안가 저지대 도로는 절대 차량으로 지나가지 말고 즉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탈면이나 옹벽, 툭대와도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상청 예보와 재난 안전 문자, 뉴스 등을 보며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자연 재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충북 증평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가 파손돼 무더운 날씨 속 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임시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가 늦어질 경우 자칫 17,000여 세대에 물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하천 옆 바닥을 퍼내고 공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충북 증평 배수지로 생활용수를 보내는 상수관로가 파손되면서 긴급 복구에 들어간 겁니다. 파손된 상수관로는 하천 바닥을 대각으로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상수관로를 보호하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식되면서 상수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물을 모두 빼낸 뒤 파손된 곳을 찾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 150m 길이의 우회관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시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구 작업이 늦어질 경우 증평군 17,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수 상황이 되니까 뭐 물을 뭐 마음대로 못 쓰는 이런 건 있겠지만 좀 잠시 참아 보고서. 증평군은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급수차 60여 대를 동원해 배수지 수위를 최대한 유지하며 단수를 늦추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 속 식순환을 막기 위해 8만 개가 넘는 생수를 긴급 확보하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할 시에는 언제든지 급수차를 그 현장으로 보내서 아이 돌봄 시설이나 어르신 돌봄 시설 이런 이제 취약 쪽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지금 이제 현장 지원을. 수자원공사 측은 밤샘 작업을 통해 임시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주민들은 물까지 아껴 써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티타임 등 별도의 예우 없이 김 여사가 도착하는 즉시 조사에 돌입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와 별도 티타임이나 면담 없이 곧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예우를 갖추지 않고 일반 피의자처럼 대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상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문은 특검팀 내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초 출석 통지서에 담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대선 경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특검은 구속된 통일교 전 본부장과 집사 게이트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대표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1차 조사는 밤 늦게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렇게 민중계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요청한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주요 혐의는 무엇인지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모두 16가지입니다. 첫 소환에선 주요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특검이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공범 대부분이 판결이 확정됐을 정도로 해묵은 사건인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이 발견되면서 다시 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 조작을 인지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도 핵심 의혹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는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김 여사가 명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의 현안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검은 전 씨에게서 물건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김 여사 최측근 비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에게 실제 이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재산 신고에 드러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고 대통령실에선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수많은 의혹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의혹들은 뭐가 있는지 이어서 한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16개항 가운데 모두 13개항에 김 여사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특검 내부 방침에 따라 수사 범위를 구분해 비슷한 걸 묶으면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인지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법에 명시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호바나 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도 김 여사에 대한 첫 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부토건 관련 사건은 경영진이 구속되면서 1차적으로 주가 조작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두 사건도 용역업체와 국토부, 기업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단계입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는지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각각 명태균, 건진법사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과 명품 수수 의혹이 첫 조사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여러 사건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한 혐의만 조사해달라는 김 여사 측의 요청과는 별개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이장우 대전시장 공천과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다는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수사당국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명태균이 민주당과 한몸인 것이 드러났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명 씨의 글에 기다렸다는 듯 비난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명태균이라는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며 당내 경선을 거쳐 대전시장 후보로 선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내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면서 6일까지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협의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검은 이럴 경우 물리력을 써서라도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 다음 날인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누워 완강히 버티며 무산됐고 특검팀은 물리력을 써서라도 다음 체포영장 집행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일로 예정된 최상병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상병 특검으로부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며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며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에서 통상 관련 사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예를 들면 조선협력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리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어떻게 운용할지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 해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은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우리 정부의 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지도에 함께 서비스하는 위성 영상을 흐리게 혹은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구글은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에서 보안 시설을 가리거나 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할 것과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오늘 게시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청한 1대 5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거한 뒤 다른 업체들에 제공한 것과 같은 국가기본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우려를 감안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길찾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처리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1000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정밀 지도를 내줘야 할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폭탄을 안긴 브라질 커피 농가의 비상에 걸린 가운데 그 틈새 시장을 중국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이 연대한 브릭스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맞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시위대는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가 가택연금 결정을 내리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과 친밀했던 보우소나루에 대해 룰라 정부가 마녀 사냥을 벌인다며 브라질에 50% 폭탄 관세를 매겼습니다. I love the people of Brazil because the people running Brazil did the wrong thing. 하지만 룰라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 반박하며 미국과의 협상 결렬 시 국제기구 제소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커피 농가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두 나라 사이 갈등을 파고든 것은 중국입니다. 발빠르게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약 200곳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린 겁니다. A gente preocupa pouco, sim, mas vamos ver se entra outros mercados aí, né? Por exemplo, China, né? Se entrasse, ajudava pouco. 30% 고율 관세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응책도 수출 다변화입니다. 대체지로 중국과 중동 등지를 내세웠습니다. The diversification of markets that will be required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tariffs on South African goods may require exporters to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relation to developing joint infrastructure for exports. 러시아는 트럼프의 압박에 맞서 남반구 신흥 개도국과 협력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한 뒤 지난달 첫 정상회를 연 브릭스의 일성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미국발 관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의 합종 연행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야당은 형사고발과 함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정청래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좌의 주인은 차모 씨.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등의 주식 거래창이 떠 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차명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 의원 측은 처음엔 본회의장에 차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가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더 커지자 이춘석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의 진상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무총장을 통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확산하자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저녁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권향엽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탈당하면 당내 조사나 징계를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당 해산을 못할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진보 성향 야4당과 잇따라 만났는데 제1야당은 뺐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간판으로 뽑힌 지 나흘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당정대 원팀을 부각했습니다. 이심정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습니다. 이정김 동심이죠. 국민주권 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입성 동기 우원식 의장 접견에선 시대 정신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이라며 민생개혁 법안을 위해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강성 지지층이 듣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진짜 추진하냐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또 내란 세력과는 현 시점 대화할 수 없다고도 거듭 못 박았습니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실제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 야사당과 잇따라 만나 공동 운명체다 동지다 살갑게 교감하면서도 제1야당은 외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당대표는 소인배다운 행동이 아닌 대인처럼 행동하라며 오만에 찬 행위가 이재명 정권 운영에도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들을 징계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 동수 합의를 깨고 민주당 우위로 다시 짜겠다는 뜻을 밝혀 또 한 번의 파열음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문제에 관한 질문에 서한이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연관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 목사와 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검은 차량이 들어가고 서류를 든 수사관들이 내립니다. 인근에는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교회 인근 스튜디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목사는 시위대가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월 집회 현장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야 한다거나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전 목사의 과거 발언뿐 아니라 폭동 피의자들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해온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 목사는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난 8시 반에 종료를 했다니까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정도지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사랑제일교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범행 후 독극물을 마시고 충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통원 치료가 가능해져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일주일 돼서 인제 왔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대전 서부경찰서로 데려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데 사건 발생 8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의 피해자 가족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대응에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된 70여 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50대 남성이 하루에 2건의 살인을 저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50대 A씨가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어제 오후 1시와 3시쯤 경남 김해와 창원시 진해구에서 50대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명은 여자친구고 다른 한 명은 지인인데 지인과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의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한 의사와 교수, 사업가 등 고소득층이 적발됐습니다.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29달러짜리 유리 제품이라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왔습니다. 관세청은 세금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선반을 가득 채운 고급 위스키. 세관에 적발된 의사 A씨가 병원 옆 창고에 보관하다 압수당한 물품들입니다. 관세청은 시가 52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위스키 5천여 병을 밀수한 교수와 의사, 사업가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A씨는 60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들여오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하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피했습니다. 의사 B씨는 800만 원이 넘는 위스키를 밀수입하고 해외 직구로 2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를 들여오면서 29달러짜리 유리 제품이라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8억 원을 포탈했습니다. 교수 C씨는 위스키 118병을 해외 직구로 구입한 뒤 저가로 신고해 세금 4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고소득자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에 웃돈을 붙여 국내에서 다시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 이제 고가 위스키를 해외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구입하면서 저가 신고 내지는 밀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기획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관세청은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악용한 초고가 위스키 밀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 명의 주류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상소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중부의 한 버려진 집 마당 땅속에서 유해 32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또 다른 폐가에서도 시신 10여 구가 발견되기도 했던 곳인데요. 어떤 일인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땅을 파헤칩니다. 사람 키만큼이나 깊게 파내려간 곳에서 모두 시신 32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섞여 있어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15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El Ministerio Público inició una carpeta de investigación para búsqueda de personas, precisamente por desaparición forzada, y los actos de investigación de policía, de mis peritos. 약 한 달 전 이 도시의 또 다른 폐가에서 시신 17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Pero sí que se pierden y que los matan y que qué feo. Estamos viviendo una situación muy fea.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는 인기 관광지도 여럿 있는 산업 중심지지만 그만큼 갱단들의 세력 다툼도 심한 곳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갱단들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사망자가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과나후아토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3,100건 이상, 멕시코의 주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고 전국 살인사건의 10.5%를 차지합니다. 지난 6월에는 이라푸아토시에서 동네 파티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약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폭력 대부분이 두 거대 범죄 조직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의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르면 모레 LAF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로 출국한 손흥민은 곧바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소화하는 긴박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을 앞두고 있고 현지 시간 수요일에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he's going to go to MLS and he's going to be one of the best players on his team and in the league. And I think he's done the right. 손흥민은 LA로 출국했는데 현지 도착과 동시에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는 긴박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리그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적료를 앞다퉈 전하고 있는데 영국 BBC는 약 2천만 파운드, 미국 ESPN은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두 우리 돈으로 360억 원이 넘는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 선택한 미국 무대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의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전에서 LG가 두산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7연승을 달리며 52일 만에 단독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LG는 1대2로 끌려가던 7회 말 4번 타자 문보경이 두산의 바뀐 투수 고효준의 공을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7연승을 포함해 후반기 14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간 LG는 KT에 진 하나를 한 경기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한화는 2대2로 맞선 8회 투아웃 만루 위기에서 마무리 김서현이 KT 강백호에게 3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는 등 8회에만 무려 5점을 내주며 KT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KT는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김도영이 70일 만에 복귀한 기아는 선발 내일이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펼친 데 힘입어 롯데를 2대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다음 달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를 앞둔 프로야구 키움의 안우진 선수가 2군 선수단과 훈련하다 어깨를 다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키움 구단은 안우진이 3차례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인대 손상이 확인됐다며 곧 수술을 받고 1년의 재활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키움의 2군 청백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진 후 코치의 권유에 따라 펑고 훈련에 나섰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프로축구 K리그 울산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김판곤 감독과 지난 1일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울산은 발빠르게 신태용 감독을 제13대 사령탑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성남 1화 감독직에서 물러나 K리그를 떠났던 신 감독은 13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는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 그리고 출근길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표되는 호우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에도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와 영서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80에서 100mm로 양이 무척 많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내일 밤 사이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